비트마인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올린 두 번째 영상이 비트마인 영상이었는데 이후 주가 흐름이 좋다가 최근 주가가 급락했죠. 그러나 제 생각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블록체인이 금융시장의 인프라로 진화할 것이며 비트마인이 그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마인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비트마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여러 곳에서 비트마인과 심지어 김승호 회장님에 대한 조롱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글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노이즈는 특정 주식이 급락을 할 때도 급등을 할 때도 항상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럼 노이즈를 제거하고 사실만 짚어봅시다. 우선 비트마인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지며 비트마인의 엠레브가 압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엠레브는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비해 주가가 받는 프리미엄 멀티플입니다. 비트마인의 엠레브는 10월 15일만 해도 1.37이었습니다. 37%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멀티플이 0.89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역으로 디스카운트로 바뀐 것이며 지금 비트마인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레저리 기업의 원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역사적 엠랩 차트를 보겠습니다. 4에 근접하며 300%의 프리미엄이 붙을 때도 있었지만 하락장에서는 1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죠. 따라서 엠랩의 변동성은 코인 시장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완벽한 상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트레저리 기업의 적정 엠랩은 무엇일까요? 1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대답은 적정 엠랩은 없다입니다.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100명한테 애플의 적정 주가를 물어보면 100명 다 다른 답을 할 겁니다. 기업의 주가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죠. 비트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모른다고 쳐. 근데 비트마인은 엠랩의 1을 유지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비트마인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홀딩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이더리움을 저렴하게 빠르게 매집하는 회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애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폰과 맥북은 최고의 제품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애플 주식을 사고 홀드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겠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 중에 금융시장에서 오래 일을 했고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한 번에 애플을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조금씩 매수를 할게. 그리고 내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1,000만 원으로 대출도 받고 여러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너 혼자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애플 주식을 사줄게. 이게 바로 비트마인이 하는 제안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비트마인의 엠레브가 1 이하로 내려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마인은 여러 레버리지를 써서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레버리지의 기초 자산인 이더리움이 급락하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이러다가 다 청산당하는 거 아니야? 똑똑해 보였던 친구가 갑자기 미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청산이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비트마인에 투자를 했다는 건 더 큰 업사이드를 누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 업사이드는 거의 항상 리스크와 동반됩니다. 특히 트레저리 기업들의 매집 방법은 일종의 영업비밀로 100%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트레저리 기업들의 구조가 쉽게 무너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의 매집 방식과 구조가 궁금하시면 제가 예전에 한 사고 실험 비트코인이 80% 폭락하면 스트래터지는 강제 청산당할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이 안정화되면 엠레브는 다시 1로 회복하고 상승장에서는 다시 프리미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마인 기업 자체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비트마인이 미래에는 엄청난 규모의 은행이 될 것이다. 금융시장 자체를 다시 쓸 것이다 라는 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비트마인은 팔란티어, 아마존 같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설립된 기업이 아닙니다. 비트마인은 직원이 10명도 안 되며 이더리움을 빠르게 매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비트마인이 디파이 네트워크에 참여도 하고 이더리움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건 이더리움을 활용해 행사하는 영향력이지 비트마인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피터 틸의 지분 매도와 기관의 매수입니다. 며칠 전 공개된 피터 틸의 지분 매도는 노이즈일까요? 아닐까요? 저 역시 피터 틸의 지분이 몇 달 전 공개됐을 때 비트마인에 대한 확신이 더욱 생긴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틸 때문에 비트마인을 매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더리움을 좋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터 틸로 인해 이더 트레저리 기업 중 비트마인의 매집 능력에 확신이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트레저리 기업들 중에 비트마인의 매집 수량을 따라온 기업은 없습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총 수량의 2.9%를 매집했고 2위 기업인 샤프게이밍은 단 0.7%를 매집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틸은 왜 비트마인의 지분을 절반이나 팔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다만 피터 틸만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비저너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이 몇 달 만에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페이팔 시절부터 20년 넘게 암호화폐에 대해 얘기했던 사람이죠. 시장은 흔히 인사이더 셀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분명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서 파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대부분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인사이더 셀링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는 너무나도 허다하며 인사이더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한 가지이지만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돈 쓸 때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제가 주식을 파는 것과 달리 주식을 사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죠. 네, 주식을 사는 것은 그 주식이 단기든 장기든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 기관들 아크 인베스트먼트, 블랙락, 뱅가드, JP 몰건이 모두 최근에 비트마인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마인을 사고 있는 것은 분명 비트마인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얘기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관 매수 뉴스를 보고 기관은 스마트머니, 개미보다 똑똑하고 일찍 움직이니까 분명 비트마인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겠죠. 블랙락 13F만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블랙락, 뱅가드, 찰스 슈왑의 자산은 대부분 인덱스 또는 규칙 기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천 개 종목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트마인이 포함된 이유는 단순히 이 지수 구성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비트마인이 다음 엔비디아야 라고 판단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이 숫자가 커 보일 수 있지만 이 거대한 펀드들에게는 정말 작은 비중입니다. Yieldmax Ultra ETF의 경우는 옵션 인컴 전략 ETF입니다.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통해 돈을 버는 전략이라 비트마인을 좋게 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는 일본 펀드나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하거나 명의만 맞는 커스터디 역할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는 어떨까요? 아크펀드는 보통 리서치 기반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크펀드의 성과는 논란이 많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액티브 ETF의 인센티브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크 같은 액티브 ETF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크라는 회사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크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네, ETF를 사람들이 살 때 그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ETF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얼마나 개인 투자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기가 많고 화제성이 있는 종목을 편입시켜야겠죠. 실제로 기업이 좋아서 편입시키기보다는 눈길을 끌 것 같아서 그 종목을 편입시킬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액티브 ETF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현금 비중을 둘 수 없습니다. ETF의 정해진 테마 안에서 계속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ETF는 사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관 매수가 비트마인의 긍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톰리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비트마인에 관심을 안 주고 그냥 이더리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간접 투자로 인식될수록 상승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주가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더리움을 비교적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변동성은 활력이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마인은 출발점부터 피터 틸과 톰리의 인지도로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모를 리 없는 캐시우드가 인지도를 더 펌핑해서 이등과 좁힐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죠. 웬만해서는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더리움 가격과 무관하게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묵묵히 모아갈 것이며 이더리움 기반의 금융시장 토큰화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트마인과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듯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